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환경공학과 최건영 교수입니다. 올해는 환경공학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16년부터 학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안전공학과로 가있어요. 그 환경하고 안전하고 같이 붙어있는 과가 4년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그리고 우수한 대학 중에서는 저희가 환경하고 안전 쪽을 같이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안전 관련된 전문 인력을 위한 성장하는 목표 하에서 저희가 환경공학 전공과 환경안전공학 전공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잠재적으로는 환경안전공학과 예비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과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졸업생들 현재까지 졸업생들 진로 그리고 안전공학과 대학원 이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2016년도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환경안전공학과 1기생이에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내년은 환경공학과 학생으로 졸업해서 배출 나가고 내년부터는 환경안전공학과 1기 자격증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보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흔히들 환경공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정보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공학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수 처리입니다. 폐수, 분수 처리, 폐기물 관리 처리, 그리고 이제 수질 쪽 관리를 하시는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는 하늘입니다. 하늘, 대기오염, 대기오염 물질 처리랑 대기오염 방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친환경 제품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모든 가전제품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공정, 친환경 제품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설계하는 방법인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있어요. LCA, 정가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새 에너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연료 들어보셨죠? 바이오연료. 자동차를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을 하겠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석유자원 고갈화 그리고 폐자원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쪽 연료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는 환경공학과로 전공이 되고요. 내년 2016년도부터는 환경안전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돼서 환경안전공학과로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 교수님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과에는 총 7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학과장을 하고 계신 분은 홍민선 교수님이에요. 홍민선 교수님이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고 학과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설계 관련된 전공을 갖고 계신 구동호 교수님, 그리고 폐기물 관리 혹은 정수 처리 쪽에 조수진 교수님, 그리고 대기환경, 요새 미세먼지 많이 이슈죠. 작년에 한참 미세먼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미세먼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연구해서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김순태 교수님, 그리고 환경미생물이나 수질관리 쪽에 신기한 교수님, 이게 저입니다. 사실 제가 사진 잘 나왔죠? 많이 틀린가요? 컴퓨터로 그래픽 처리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한 2년 전 사진입니다. 전에 친환경 바이오 소재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쪽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학기에 새로 기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환경안전공학과로 전공을 개편을 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전공을 하신 교수님 모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회사에서 오래 계셨던 정승호 교수님 화학물질 공정안전으로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을 세워보셨습니다. 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단합이 잘 됩니다. 과 교수님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잘 다가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래쪽은 젊은 교수님이죠. 젊은 교수님이 되게 궁금하죠. 보통은 교수님들 그러면은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 생각을 하는데
환경공학과는 환경안전공학과는 젊은 교수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만큼 모든 과 행사 활동에 굉장히 액티브해요. 간단하게 그 각 교수님들마다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오고 입시를 보게 되면 면접을 해요. 그렇죠? 면접을 이분들이 할 겁니다. 이분들이 할 거고 이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바이오스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공 소개를 한번 잘 보세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그 학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전공 등에서 잘 보이나요? 그래서 이건모 교수님인데 친환경 제품 설계를 합니다. 친환경 제품 설계라 그러면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공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곧 있을 그 학과 체험에서 아마 친환경 제품 설계를 하는 것처럼 그 정수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제품을 환경 측면을 제품 설계에 통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핸드폰을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만들 때 처음부터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LC라는 정과정 평가 전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이클이 제품 원료를 어디서 얻고 제품 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제품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이 제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핸드폰 바꾸시죠 종종. 그렇죠? 그럼 그 바꾸는 핸드폰은 어디로 갈까요? 중국이요. 중국으로도 가죠. 사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이클 재활용까지 고민을 해서 제품을 환경 기반 설계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이라고 얘기해요. 탄소 발자국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탄소에서 시작해요. 탄소입니다. 그 탄소가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탄소 개수가 늘어나요. 탄소 2개, 3개, 4개. 그래서 고분자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분자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탄소의 수단까지 고려한 친환경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모 교수님 지도하에 졸업한 학생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해외 교수가 2명이 있어요. 그 산타바바라에 있는 교수님이 계시고 국내 교수, 제자 중에서 국내 교수 하시는 분이 2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에 갑니다. 대기업 혹은 국가연구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 대기업에 일을 하고요. 국가연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청정연구센터 국가에서 출연을 연구원으로 많이 가요. 혹은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들인데 중소기업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 나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고요. 조순혜 교수님인데 산업체에 발생하는 각종 폐수 처리 공정을 개발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장이나 가정, 공정 그리고 다양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하죠. 보시면 정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죠. 절감시켜서 정수 처리 공정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수 처리 혹은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이 있는데 초음파 약품 분자 장치 혹은 약품 혼합 기술, 소독 공정 적용 다양한 그 신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수 처리 기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시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정보도 많이 쓰셨고 홍민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GHG라고 합니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GHG가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광합성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 혹은 대기 중에 산업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대기 중 많이 배출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요. 저장 기술이고요. 2번째는 이산화탄소를 변환하는 기술이에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물질로 쓸 것인가? 라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락스가스죠. 이건 이제 대기가스, 대기에서 그 불안정으로 나오는 락스가스 동시 처리 생명학 기술, 혹은 하이패스 시스템 업중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그 경제성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고 영어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 터널이에요. 이 터널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실 때 터널 지날 때 반드시 문을 닫아주세요. 터널에 환경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구리 판교 방향 쪽으로 가는 터널에 이렇게 그 사이드 터널을 만들어요. 사이드 터널을 만들어서 배출가스를 검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화할 것인가 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가서 여기 보면은 외곽순환도 수락산 터널을 직접 나가요. 나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기오염 발생 물질 얼마큼 많이 배출되는지 측정을 해요. 측정 장비를 들고 가서 수락산 터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매번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는 건데 그림 잘 안 나는데요. 측정해서 얼마만큼 대기오염 물질이 노출되는가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꼭 흔히들 이런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라이트 에러 캡처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하는 기술이에요. DAC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흔히들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게 보스턴이에요. 이게 보스턴인데, 이 도로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나무처럼 생긴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역할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새로운 탄소의 개수를 늘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에 형상을 한 이런 식의 그 시설물들을 만듭니다. 이 앞쪽에 뼈도 올라가 있잖아요. 얘가 이산화탄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공나무죠. 대신 광합성 효율이 훨씬 더 좋은 이산화탄소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실제로 싱가포르에 그 설치된 인공 구조물이에요.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광 명소가 됩니다.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나무 같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이 나무가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목적도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이 나무의 역할은 비관 이런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이 기술은 홍희석 교수님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셔서 한국에도 이런 인공 구조물, 인공 CO2 납 기술을 이용한 흡수 시설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태 교수님은 미세먼지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뉴스가 틀면 매번 미세먼지 나왔죠. 아직도 미세먼지가 환경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셨나요? 안 해요?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쓰고 나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예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있어요. 기상청에. 그래서 김수태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예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미세먼지 예보가 나왔다. 그럼 이분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중국이랑 한국에 대기 정보를 받아요. 대기 정보를 받아서 대기 정보는 바람이나 다양한 정보 등이 들어있겠죠. 그 정보를 토대로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느 곳에 미세먼지가 더 농축이 될 건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늘 혹은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그런 미세먼지 예보를 하시죠. 그래서 기후대기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나라 선두주자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기후대기 정책 포럼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다녀보고 계시죠. 사실 그 환경공학과를 오면은 그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입니다. 그 시뮬레이션 기반한 컴퓨터 텍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공학과에서 이런 쪽으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연구도 해보고 싶다. 그럼 학부 때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슈퍼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그 오창에 가시면은 오창 그 산업단 과학단지가 있어요. 오창에 그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샀는데, 사실 그 슈퍼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전공을 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되면 이런 쪽에 시뮬레이션 전문가도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BS 뉴스입니다. SBS 맞나요? 8시 뉴스인데 아주대학교 환경공학 김미세 교수님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주 보세요. 혹시나 미세먼지 예보 관련해서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올해는 미세먼지 이외에 자외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신경 교수님은 정수 처리를 하세요. 정수 처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한 환경을 기존의 폐 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자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녹조입니다. 녹조가 왜 생기시는지 알죠? 녹조, 부영양합니다. 갑자기 그 바닷물에 존재하는 혹은 강에 존재하는 영양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플랑크톤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증가하는 생기는 현상이 녹조인데 이 녹조 발생은 이상고온이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올해 엘니뇨가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엘니뇨가 심한 이유는 지구가 때문이죠. 그렇죠?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올 여름은 어떨 것 같아요? 더워요? 네. 태풍과 그렇죠? 비가 많이 오겠죠. 폭우 등이 오겠죠.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양한 폐수를 얻습니다. 세계 물 부족 지역을 분석을 하고 비단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물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 등이 있어요. 그렇죠? 개도국 대표적으로는 캄보디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 있네요. 캄보디아에서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수를 설치하는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물 부족을 해결하는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수 처리 연구를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국경없는 과학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되셔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연구자분들이 이런 쪽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좀 안목이 좀 넓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졸업하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접니다. 제가 하는 연구라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죠? 여러분들 올 때 버스 타고 있나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부분 네? 크게 얘기했어요. 엔진은 이제 기계공학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죠? 이 자동차 내장재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심지어 여기 시트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앞에 뭐라 그러나요? 판넬 다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만들어요. 석유 자원이 보관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플라스틱을 어디서 만들 거냐면은 폐자원에서 만듭니다. 우리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폐자원. 대표적으로는 바이오매스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여러분들 밖에 보시는 저 나무 있죠? 저 나무도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짜리부터 시작해서 광합성에서 쭉 가서 탄소 6개짜리 글루코즈를 만들죠. 그 탄소 6개 글루코즈를 가지고 다양한 생변환 혹은 생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고분자 전구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교황님 오셨죠? 작년인가요? 교황님이 오신 게? 한국 방문하신 게? 교황님이 오셨을 때 차를 못 타셨나요? 기아 소울 타셨죠? 기아 소울 타고 있습니다. 그 차가 그 광고가 교황님이 탔던 차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사실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작 장비 등이 있어요. 그 앞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만든 친환경 자동차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그래서 그 차를 타셨던 겁니다. 이런 친환경 공구를 만들고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여기 이렇게 자동차 주유구예요. 주유구에다 옥수수를 넣는 장면 보이시죠? 사실 옥수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식량 자원들을 하다가 탄소 6개, 6탄당 글루코즈를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매스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매스로부터 자연계준을 다양해서 생화학적, 물리적, 화학 변종을 통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에너지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혹은 탄소가 4개짜리인 부탄올, 혹은 탄소가 점점 길어지면은 바이오 디젤이 돼요. 오일과 수주라. 실제로 이게 그 남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예요. 주유소를 보시면 85%의 에탄올이 포함된 바이오 연료예요. 그 흔히들 그 화학 공장에서 얻어낸 에탄올과 바이오를 통해서 얻어낸 에탄올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단지 자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이 무엇인가 다 틀릴 뿐이지 에탄올은 똑같은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을 생각을 하시면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플랜트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의 개수를 점점 늘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 늘린 거를 다시 에탄올, 탄소가 2개 주죠. 탄소 2개를 바꿔요. 그럼 자동차가 에탄올 가지고 굴리면 대기 중에 뭘 배출하죠?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가고 그 대기 중으로 간 이산화탄소가 다시 플랜트 바이오매스에서 쭉 돌아서 탄소 순환 사이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흔히들 탄소 중립 바이오 연료라고 합니다. 탄소의 사이클을 맞춰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들 지금 사용하는 개솔린도 다 나무에서 왔어요. 대신 100만 년 전이죠. 100만 년 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바이오매스가 만든 것이 썩어서 지하에 내장이 돼서 100만 년, 1000만 년 지나면은 석유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개솔린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만 년, 1000만 년 걸릴 거를 단지 1년 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옥수수는 식량 자원이에요. 식용입니다. 그래서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옥수수가 풍부해서 연료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돌리지만 어느 나라를 가보면 먹을 게 없어서 품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각하지도 못해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식량 자원이 바이오매스를 획득하는 원으로부터 바이오연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순환 공정이에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얻어내고요. 대신 이 바이오매스가 비식용이겠죠. 그리고 여기 그 바이오 컨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생물을 키워요. 대장균, 효모, 다양한 미생물들을 키워서 바이오 퓨얼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매트리얼, 플라스틱 소재, 전구체 등을 연구하죠. 최근에 오신 정승호 교수님은 이제 안전증 연구를 합니다. 요새 그 뉴스를 보시면은 안전들이 꽤 나와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그 접착제를 싣고 가던 자동차 화물차가 전복이 돼서 도로에다 그 아크릴레이트 기반의 다양한 접착제가 흘러나갔다, 누출됐다 라는 사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양한 누출 사고 등이 발생하는데 이 누출을 예보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누출 사고, 화학물질 관련 안전에서 장애 영향성 평가 혹은 공정 안전 등을 연구해요.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법,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 및 공유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화학성법, 화학법이라고 하는데 2015년 1월부터 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모든 회사들, 모든 그 대기업들은 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과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연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비 대학생이시잖아요. 환경안전공학부로 입학하시면은 이런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받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인데 좀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1학년 때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기초 과학을 배워요. 1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푹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환경공학은 융합 학문입니다. 화학도 잘하셔야 되고요. 생물도 잘하셔야 되고 물리도 잘하셔야 돼요. 수학은 더할 나위 없죠. 수학은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과목을 배우시고 나서 2학년 들어오면 전공을 배웁니다. 환경에 관련된 화학, 환경에 관련된 정수 처리에 관련된 화학, 물리, 그리고 대기에 관련된 화학 전공 지식을 배웁니다. 3학년 들어가면은 전공이 심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경 유체역학부터 해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환경공학과는 환경안전공학과는 2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100% 영어 수업입니다.
원서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수업도 교수님 영어로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외국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100% 영어로 수업을 하고 시험도 시험도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핸드라이팅 쓸 때 문제도 시험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답도 영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초 과목을 잘 하셔야 되고 플러스 영어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영어가 약해서 교수님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교과서를 못 읽어요. 그러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충분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환경공학과 얘기하세요? 네. 영어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잠재적인 선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업한 학생들이 정부에 혹은 정부 출연 기관에 많이 갑니다. 그 학부를 졸업할 경우에 정부 출연 기관이나 정부에 보시면은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가실 수가 있어요. 환경부가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정부 부처가 속해 있는 과가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기계공학과 예를 들게요. 죄송합니다. 녹화가 되어서 기계공학과 부처가 있나요? 없죠. 환경공학과 환경부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 부처는 누가 갈까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부처가요. 그렇죠? 굉장히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환경청, 지방환경청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지역구가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환경 관련된 공무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대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업이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기가 있고 SDI, SDS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모든 계열사마다 전기를 하든 전자를 하든 기계를 하든 물리를 하든 반드시 환경안전팀이 있습니다. 환경안전팀은 어느 계열사마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전자, 자동차,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환경안전팀이 있어서 그 계열사의 환경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요. 여러분들이 환경안전공학과 졸업하시면 모든 계열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컨설팅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컨설팅은 여러분들 여기 경기도에 보시면은 이 경기도 수원은 어떻게 보면 삼성의 도시죠. 삼성 그리고 이쪽 기영에 삼성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삼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환경 관련된 자문을 해주고 이런 엔지니어링 업체나 환경 경영 컨설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근데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컨설팅 쪽으로도 추후에 조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FY나 FOC나 다양한 컨설팅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안전공학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안전공학으로 학과를 바꿨을까?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환경공학과는 정통적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왜 거기다 환경안전공학과를 얘기를 했을까? 라는 사실이 작년부터 꾸준히 과에서 고민을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사고 기억나시나요? 삼성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 불산이에요, 불산입니다. 혹시 이 불산이 뭔지 아시나요? 어디에 사용되죠? 불산? 불산 어디에 있을까요? SiO2 반도체 에칭한 데 쓰입니다. 에칭이라는 건 깎아내는 거죠. 불산을 가지고 에칭합니다. 그리고 국민불산 가지 누출 피해 해당이 있어요. 사망을 합니다. 공장에 일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작업자가 실수로 불산이 누출돼가지고 사망을 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불산은 강산일까요? 약산일까요? 강산이죠? 강산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불산의 pK 밸류가 3.17입니다. pK 밸류가 3.17이면 강산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강산이에요? 황산의 pK 밸류는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굉장히 강산입니다. 평형상수가 10에 20분의 1이에요. 얘네 프로덕트가 프로덕트 쪽이 아니라 레이토드 쪽으로 가서 약산입니다. pK는 3.17이에요. 불산이 누출이 돼요. 또 다른 사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고예요. 인천 남동공단 염소산 나트륨 가스 유출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듐이랑 트라이클로르이에요. 트라이클로르예요. 보시면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염소산 나트륨이
폐염산에 닿으면서 10에서 20m 상당의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이 가스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뉴스를 보시면 그냥 뭉뚱그려서 가스라고 얘기해요. 가스 뭘까요? 염소산 나트륨이 폐염산에 닿으면서 가스가 발생했다. 이 가스의 피해를 입었다. 근데 가스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환경공학, 안전공학 전공하시는 분들 알 수 있어요. 염소산 나트륨 NaCl3예요. 염산하고 반응하면은 CO2가 나옵니다. 염소가스가 나와요. 이 염소가스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이 양을 알면은 10에서 20m 상당의 가스가 나왔다는 거, 가스 볼륨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식 배웠죠? PVN에서 배웠잖아요. 그 공식 이용하면은 가스의 볼륨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염소가 왜 안 좋을까요? 염소가스가. 이 염소가스를 보시면 역사상 생활할 때 독일군이 생화학 무기로 사용합니다. K 들어가면 물하고 반응해서 염산이 생깁니다. 흡입하면요. 그렇죠? 그럼 염산이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폐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염소가스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다루는데 전공 지식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불산도 다루는데 전공 지식이 없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규제 대응의 화학물질 안전 분야로 5년 동안 25억의 지원을 받아요. 환경공학관 내 환경안전공학과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지 않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죠. 이 사고를 보시면 어떤 전공이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사고는 특히 화학물질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모르면은 대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출 사고가 나가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19에 전화합니다. 소방관들이 나가세요. 소방관들이 나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싸우는 거. 물입니다. 불을 꺼야 되잖아요. 여기다 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연가스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환경 안전공학 전공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어요. 네,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한 대학원 수업도 개발을 하고 있고 안전 쪽에 그리고 환경 쪽에 전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학술 행사가 있어요. 소학회 여러분 대학생으로 보시면 터지기 그리고 에코보트 다양한 환경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수 처리사에 결합을 하고요. 축제에서 장터도 합니다. 굉장히 즐겁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환경공학과는 여러분들 굉장히 신실합니다. 작지만 많은 전공 지식을 배우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 너무 지쳐오게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끝나고라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학과 체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적으로는 내년에 제가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